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쯤 되면 눈치채야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자신의 방식으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중을 통솔하는 기관이나 국가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걸 다 대중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없는 속마음 같은 것들이 좀 속사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대중연설이나 아니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진실은 아니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금융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그리고 어디나 더 떨어질지에 대한 것들의 위험성을 온라인 공간에서 막 폭락론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글을 써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고, 정부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방어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 당시 온라인 공간에 유명했던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썼던 글들이 굉장히 분석적이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폭락론자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환율의 위험성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 당시에 미네르바를 구속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떨어진다, 주식시장 떨어지고 환율 올라갈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속을 했던 거죠. 사실 이런 일은 정부의 관료라면, 관리자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면 실제 문제가 더 큰 혼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입니다. 미네르바가 하는 이야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금융시장의 트리거가 돼서 반대쪽 매매나 아니면 환율이 위험해지는 방향 쪽으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순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있더라도 그 진실을 한 번에 알릴 수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마치 귓속말로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폭락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싹 집중해가지고 듣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딱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지금 뭐라는 거야? 안 들려? 그러면 그냥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구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모여든 어떤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 듣고 너도나도 극장 안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재밌는 거 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다 착석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극장 관계자가 그 불을 봤어요. 그럼 그 극장 관계자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불이야! 도망차! 이렇게 외칠까요? 아니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순식간에 와 불이다 해가지고 입구 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같이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런 대혼돈이 일어나서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압사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관계자는 아까 귓속말 하는 사람처럼 지금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십시오, 1열부터 나가세요 이렇게 알려주고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이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미리 알려주느냐, 아니면 대중연설 안에 힌트를 녹여서 은밀하게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듣고 알아서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번 그 페드의 연설문이나 아니면 연준 관련된 담당자들이 하는 코멘트 안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 같은 분은 그 연설문에 있는 뉘앙스의 변화들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이유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살펴볼 능력이 없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의 상황 변화들은 기사만 잘 보더라도 그 맥락의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부정하다가 어느 순간 슬쩍 인정하고 아니 사실 나 원래 알고 있었어. 그냥 말 못해서 그런 거였어 라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현재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슬슬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왜? 근데 내가 말을 못해서 그런데 사실 알고 있었어.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파월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랑 딱 티가 납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이효석 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캡처본인데 파월이 무슨 얘기했냐?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좀 늦춰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경기 침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슬슬 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이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었는지는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눈치 게임은 대본대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글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글입니다. 눈치 게임은 대본대로 진행된다. 페드의 말바꾸기라는 내용인데 오늘 영상은 두 개의 글을 동시에 다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200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이 미친 듯이 풀리고 그로 인해 하락한 화폐 가치에 따라서 모든 자산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에 2021년부터 슬슬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에 대한 것부터 설명드리고자 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페드는 이를 부정했었습니다. 그거를 기사, 팩트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2021년 5월입니다. 페드 부의장, 최근 인플레이션 가라앉을 것 의견 제시. 연방준비제도는 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일시적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1년 5월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기사. 8월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월, 인플레이션 일시적, 금리 인상 우려 해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팬데믹과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교적 좁은 범위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좀 애매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페드 내년 금리 인상 3회 예상 급진 정책으로 선회.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서 성명서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 걸 삭제했다. 그리고 내년에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 라고 연말에 연초, 연중반에 했던 얘기를 완전 다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페드가 말을 180도 바꿔오는 동안에 시장은 이미 사실 눈치 다 챘어요. 뭘?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페드는 그걸 나중에 결국 인정하는 꼴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올해 4월이죠?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미국, 유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항공 물가도 고공행진이고 비싸지는 장바구니, 교통 식료품 상승세 올라, 물가 잡아라, 기준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고물가 올해도 유지된다, 이런 내용들이 매일경제 기사에서 나왔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어요. 즉 경기 침체를 동반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곧 올 거라고 예측하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2년 1월 윌리엄스 총재는 내년 경제에 대한 기본 전망은 매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올해 1월 얘기입니다. 근데 4월에 무슨 얘기하냐? 샘프란 여는 총재 금리 인상으로 가벼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뭐예요? 말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미 4월 달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페드는 인정하지 않았죠. 경기 침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라는 얘기로 제가 글을 썼던 겁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다는 기사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추이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페드는 슬슬 말을 바꿀 것이에요. 그리고 눈치 게임처럼 먼저 눈치챈 사람들만 그에 맞춰서 행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전제로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 글에서 밝혔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지난달 4월 29일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눈치 게임은 대본대로 진행된다라고 했던 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말을 슬슬 바꾸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뭐냐? 파월이 며칠 전에 했던 내용.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을 늦춰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또 다른 얘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말로 가면 슬슬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페드의 회의록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실 말을 못했지만 알고 있었어. 요 포지션의 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인정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 인정하면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는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웠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 즉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없어요.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기면 이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모든 재료값이 상승하고 인건비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높일 수가 없어요. 마진이 박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료값이 올라간 것만큼을 자기의 제품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없는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면 그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이 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만큼의 이 원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페드는 계속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 그때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기업의 마진이 박해지고 있는데 기업이 빌린 대출의 이자를 계속 올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보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무너진다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도산하는 개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경기 침체를 페드가 인정하는 순간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만 언급드렸는데 이 부분은 영상을 만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최대한 빨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주식담보대출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습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포지셔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청산되는 리스크도 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주식 담보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너무 박하게 청산 직전 단계까지 내려오지 않게끔 여유분을 충분히 가져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식담보 비율들을 좀 연초부터 계속 낮춰왔고 최근에 좀 더 낮춰놨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살아남아야 좋은 기회가 다시 올 때 그 과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러한 경기 흐름의 변화에서도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함께 꼭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함께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금융자산만 갖고 있었던 분들, 주식과 코인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금융자산 하락기에 자신의 자산 규모가 반토막 나거나 확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현상들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내 자산의 일부가 특정 비율 이상만큼이 부동산에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하락 구간이 아니에요.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입니다. 약간 거래가 적은 상태에서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이 하락할 수는 있대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남 같은 지역, 서울의 일부 핫한 지역들, 재건축, 재개발 관련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 자산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최근 부동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자는 늘 균형 잡힌 구조와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 괜찮다고 급진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것에 몰빵을 하면 무너질 때 한 방에 다 같이 무너집니다. 도미노를 쌓았는데 적당히 간격을 벌려서 무너지더라도 어느 곳에서는 멈추거나 막아줄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손이 없었다면 연속적으로 도미노가 다 무너졌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무너져서 내려올 때 손으로 가려주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자산을 확보해 놓는 방어막입니다. 그래야 내 자산의 규모가 쪼그라들더라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멈추고 방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내 자산 규모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운영,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페드의 포지션 변화를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